우크라이나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포위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하늘색 부분이 러시아가 진출하는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르려고 하는 시도고요. 그리고 빨간색에 있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침투해가지고 절단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러시아가 막아낸 겁니다. 최근 러시아가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다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의 주도권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시나요? 주도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시면은 크게 이제 동부 쪽이 동부 우크라이나가 주 공격이고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가 조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르키프, 도네츠크, 루안스크가 주공인데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미 지역부터 여기 이제 북동쪽에 이제 중앙에 있죠. 여기는 이제 유명한 쿠르스크를 공격했다가 이제 다시 버퍼존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미 지역에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해가지고 과거는 지뢰지대도 있었는데 이것도 개척이 상당히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 공병 투입설이 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고요. 여기 수미가 그래도 조금 비교적 도네츠크보다 약간 조금 덜 긴급하니까 여기 군대를 빼가지고 밑에 도네츠크에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풍선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르키프주에 하르키프는 이제 수미 동쪽에 있고 밑에 이제 루안스크하고 이렇게 겹치는 데거든요. 이 하르키프라는 것은 제2도시고 하니까 이거를 하르키프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남북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볼찬스크인데 볼찬스크도 러시아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강 주변을 대부분 돌아가지고 거의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직 강하게 밀고 내려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넘어오면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이게 제2 하부 주공인데 여기서 이제 루안스크는 이미 다 점령을 했고요. 거기서 지금 계속 뼈치 나오면서 하르키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볼찬스크인데 거기하고 지금 이렇게 만날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동시에 밑에 도네츠크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크게 포위망을 하고 있는 거기가 이제 리만 지역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데가 쿠피안스크인데 쿠피안스크는 거의 도심에 대부분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쿠피안스크 요 지도는 한 달 전 지도인데 다음 지도가 최근의 지도가 있습니다. 쿠피안스크 도심이 있고 도심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데라서 여기 있고 빌딩도 많고 하니까 이걸 들어가서 전쟁하기 되게 힘든데 지금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일어난 지도를 다음 걸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게 한 달 전하고 오른쪽은 지금 한 3일 전 건데 굉장히 많이 확 들어와 있죠. 지금 한 달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가 거의 지금 저 안에 있는 그 포위된 우크라이나 군들이 거의 포위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젤렌스키하고 이 지금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인 시르스키하고는 문제가 뭔가 후퇴를 명령하지 않아요. 후퇴를 해야지 다시 다음에 살아가지고 뭔가를 할 건데 후퇴를 명령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몰리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금 이 쿠피안스크 지역은 요건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 달 전 지도인데 요거 왜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 하니까 이게 꼬불꼬불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포위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가서 포위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나갈 구멍을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마솥이라 그러는데 가마솥 모양을 이렇게 계속 만듭니다. 3면만 이제 뚫린 거고 한쪽으로는 도망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저렇게 이제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지도가 가마솥이 되게 많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포위를 되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루안스크에서 도네츠크 요거 가는 것은 이건 그제 지도인데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리만과 그리고 슬로비안스크입니다. 슬로비안스크가 돈바스 내전이 시작됐던 최초의 도시예요. 그래서 슬로비안스크를 탈환한다는 것은 러시아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리만이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 위에서 루안스크에서 많이 서쪽으로 쭉 뼈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각자가 러시아가 다니면서 포위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크게는 리만을 둘러싸고 갑니다. 도시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포위를 쭉 해나갑니다. 포위를 해서 안에 저항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바로 들어가서 때리고 부수고 하면은 자기네들도 손실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도네츠크 여기가 주 전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만에서 슬로비안스크로 지금 크게 진행하고 있고 여기 도시가 이제 가운데 이제 포크롭스크하고 콘스탄티노프카하고 그다음에 크라마토스크, 슬로비안스크 저기가 그 도시가 큰 길을 따라 쭉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포크롭스크가 보급로인데 이걸 차단하고 나면 이제 저기 대부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이제 현재는 이제 그 포크롭스크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포크롭스크고 내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는 어제 지도인데 이제 도네츠크 전선이 붕괴되고 있고 밑에 포크롭스크가 이제 파란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에서 지금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만 탈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파란색 화살표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와가지고 계속 막고 있는 것이고 빨간색 화살표는 러시아가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요한 도시 4개를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좁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오래된 지도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포크롭스크 남쪽에는 저것보다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데 포크롭스크가 거의 4분의 3 이상 넘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포크롭스크 밑에 이제 광산 그 서쪽에 광산이 좀 많이 있거든요. 광산 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은 방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그래 공격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막 폭격을 막 하고 하니까 현재로는 화력으로 이제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내년 초 특히 12월 달에 내년 1월까지는 포크롭스크가 완전히 점령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황을 조금 더 상세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하늘색 부분이 이제 이 러시아가 진출하는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르려고 하는 시도고요. 그리고 빨간색에 있는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좀 절단하려고 이제 진출하는 걸 절단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러시아가 막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자르려고 러시아는 가려고 하고 그 사이에 또 자르려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는 진퇴양난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밀렸다 뚫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콘스탄티노프카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는 지금 여기 지도가 좀 오래된 지도인데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이제 그림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좀 오래된 한 달 전 지도인데 갖다 놨고 왼쪽 거는 최근 지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도브로필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 둘러싸고 있는 걸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슬로비안스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슬로비안스크는 북쪽 이지움에서도 오고 있고 밑에 콘스탄티노프 쪽에서 오고 있고 이렇게 세베르스크에서도 오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네츠크 남부 지역은 지금 약간 풍선 효과라 가지고 이제 포크롭스크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거기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부대가 없으니까 여기서 빼가 여기로 보내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네츠크 남부 지역이 확 뚫렸는데요. 이제 그 도네츠크하고 인근 현대가 이제 끝에 자파로지아가 있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드네프로 페트롭스크를 주가 있습니다. 그쪽 동부 전선이 다 뚫려 있습니다. 북쪽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오블레스트가 있고 밑에 자포로지아 오블레스트가 있습니다. 요 둘 다가 지금 밀려가지고 뚫고 있어요. 그래서 자포로지아는 드네프로 강하고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 이제 동쪽에서 계속 진출을 하고 이 밑에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자포로지아도 이때까지는 좀 평온했는데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상당히 이제 분주하게 됐습니다. 도네츠크 남부 요거는 한 달 전 지도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부대 배치가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군단급 2개가 군급 2개가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좀 적은 1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력이 러시아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네츠크 남부 이것도 한 달 전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 최근 지도가 없어서 과거 지도를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포로지아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포로지아라는 게 저기 왼쪽에 있는 빨간 원에 있는 저 큰 도시거든요. 저기를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처럼 그 동쪽에서 계속 이제 서진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헤보 이쪽도 좀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자포로지아가 이제 최종 목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중요 도시가 몇 개 없는데 오라헤보하고 몇 가지 없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포로지아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에 방어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그 전황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자포로지아 동부를 조금 더 자세한 겁니다. 여기 한 달 전 9월 16일 지도하고 지금 어제
현재 지도 이제 10월 10일 지도하고 한 4주가 채 안 되는 기간사인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죠. 요게 우크라이나 넓어가지고요. 이 면적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저게 서울 하나 정도 되는 면적이 쏙쏙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지도인데 상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 이제 전투 배치나 특히 여기 지형을 잘 보시면은 계곡이 있고 그 하천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기간을 이렇게 3분해 가지고 세 군데로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동쪽에 보면은 맨 위에 북쪽이 있고 가운데가 있고 남쪽에서 계속 이렇게 다른 식으로 침공하기 때문에 이게 조그맣게 다시 가모스이 형성됩니다. 형성되는데 지형 때문에 가모스이 뭐 그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망갈 데가 별로 없게 이렇게 배수진이 생기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헤르손 방향에서는 큰 활동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는 그 드니프로 강이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원 손실이 이제 어제 날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날짜 하면 140만 명을 돌파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에 1,200명, 1,000 이런 선이었는데 지금은 1,400명을 상회합니다. 1,500명 넘을 때도 있고 가끔 1,600명 넘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 없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붕괴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게 1년치거든요. 이제 2025년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잠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쭉 하락하거나 평균했는데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공세 이후에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좀 붕괴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뭐 며칠 전에 젤렌스키는 돈바스 붕괴에 대비해서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크롭스크나 이런 전쟁 지역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민감한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밀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밝혀질 건데 분명히 추세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탈영병 위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월 17,0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벌써 26만 명쯤 됩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거는 잘루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르스키 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지금은 영국 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어를 밑에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 러시아는 전선의 교착 상태를 깨는 데 가까워졌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전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잘루진이가 이제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론과 새로운 전술 덕분에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환됐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요인은 대규모 탈령이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투 사기 저하 이유가 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이나 그리고 로테이션을 안 시키거나 군인을 아주 그냥 2등으로 간주하는 지휘관의 무관심, 그러니까 군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군 내에 어째 보면은 존중하는 문화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규율과 신뢰 위기가 드론 공격 못지않게 군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기 후임인 시르스키를 비난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 또 이제 군 지휘관을 해봤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영토를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선의 기반인 보병도 잃을 위험이 있다면서 지금 보병이 대대적으로 전투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중에 이제 빨간 것은 미사일이고 이제 파란 것은 이제 드론인데 드론은 값이 쌉니다. 하나에 뭐 한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미사일은 뭐 거의 억대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비싼 미사일은 뭐 수십억 하는 미사일도 있고. 근데 이 미사일이 주로 어디를 쏘는 거니까 그 차단 작전했습니다. 크게 이제 공중 공습이라 하면은 이제 항공 폭탄이나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으로 하는 폭탄이죠. 그리고 이제 물론 공중으로 지원하는 포병 지원도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표적 입장에서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거니까 보통 그걸 지원이라는데 지원을 근접 지원과 전장 차단과 차단이라고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주로 차단 쪽에 해요. 후방 지역에 병력 직결지나 무기고나
전력 생산 시설이나 에너지 시설, 현재 발전소 중에서 열병합 발전소는 온갖 연료를 쓰니까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심지어는 이제 수력 발전소도 때리려고 하고 있을지 몰라요. 수력 발전소는 댐을 파괴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걸 타격하고 있고 키예프의 정전도 발생하고 현재 뭐 예비 발전기 가동 이런 것들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겨울 작전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고갈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가올 겨울이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겨울철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겨울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겨울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이게 이제 제가 SNS에 있는 짤을 가져온 건데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키예프에서는 키예프 시장 클리치코가 키예프 주민들한테 물을 비축하고 구급 상자, 식량, 뭐 자율 전원을 위해서 충전 장치를 준비하고 어쨌든 밖에서 용병 볼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에너지 공급이 차단돼 가지고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변기 같은 거 다 얼어붙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옷도 필요하다 그러고 리뷰 시장도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장작 난로와 마당이 있었던 대로 거기 있고 몇 주 동안 난방을 제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에너지 시설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이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99년처럼 파티를 즐겨봐라. 뭐 1899년에 특별한 게 있은 게 아니고 시베리아 철도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추웠는데 그 추우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무기로 사용한다 그런 뜻이 강하고요. 그 이제 겨울이라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는 서방에 대해서 겨울을 이용해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군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너럴 윈터, 그러니까 그 겨울 장군이란 뜻이죠. 나폴레옹이 그랬고요. 1939년 40년 핀란드 겨울 전쟁도 그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나토 대비해서 러시아 병사들이 겨울에 좀 익숙하고요. 장비도 동토에서 잘 작동하게 돼 있어요. 나토 장비들은 약간 덜 가혹한 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 나토 지역이 되게 추운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겨울보다 덜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들이 뭐 이럴 때 북구라파 같은 데 가서 팔면은 잘 팔리는 게 실험을 해보면 독일 장비들 시동이 안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걸려요. 왜냐면 우리나라 겨울이 훨씬 혹독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인 유럽보다 훨씬 덥고 겨울은 훨씬 춥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운영시험 평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3계절을 해요. 우리는 가을하고 봄이 같으니까 하나고 그럼 여름과 겨울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겨울이 굉장히 추우니까 거기에 이제 잘 작동하게 해놨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께 이제 환경 자체가 훨씬 가혹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데 가면은 잘 된다. 사막에 가서도 되고 고지대에 가서도 고산지대에서도 되고 추운 데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잘 이제 팔리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겨울에 이제 안개나 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드론 공격이 좀 제한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상 공세가 되게 유리해지고 그래서 여름 공세를 되게 쭉 했는데 가을에는 거기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라스푸티자가 생깁니다. 땅이 얼기 전까지는 진흙 팥이 막 생기는 뻘 같은 게 생겨가지고 기동을 대규모로 못 하는데 이제 딱 땅이 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겨울이 본격화되니까 실제로 진격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전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다시 봄이 돼가지고 땅이 녹으면 좀 진격 속도가 들고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전쟁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봄과 가을은 조금 녹는다 이런 그런 기간이 최소한 한 4, 5주씩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물류 보급선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조금 추위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에너지 시설을 굉장히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 고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건 항복이나 협상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서방 압박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겨울 공세 후에 2026년도에 우위를 노릴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MI6에서 우크라이나에 통보하는 걸 보면 최근 이게 첩보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겨울 공세를 위해서 드론 2만 대를 준비해놨다. 2만 대 같으면 하루에 100대씩 날리면 200대이고 하루에 200대씩 날리면 100일간 하죠. 겨울 뭐 두세 달 동안 저렇게 해놨고 또 계속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 내내 이제 폭격에 시달린다 봐야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제 막 종이 호랑이라고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푸틴이 이제
때 겨울 이야기를 했거든요. 푸틴은 나토 전체하고 지금 싸우기 때문에 나토가 종이 호랑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방의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해 하실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수단이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하고 있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는 나름 장기 소모전 전략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무력화를 하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을 직접 격파하는 데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기능적으로 무력화하는 것, 잠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큰 전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비대칭 전술입니다. 미국이 지원해 줬을 때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미국 지원을 끊고 이제 그 나토가 유럽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은 돈은 해줄 수 있어도 이제 무기는 지원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보타지, 금년 6월에 있었던 스파이더웻 작전 같은 이 사보타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으로 흑해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이 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사실은 나토가 때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해상 드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중 드론으로는 러시아의 공군 기지들, 그 로스톤이나 이런 데 있는 기지들을 이제 좀 때리고, 드론 지뢰 포격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은 이제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지연도 시키고 교란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직접 때리는 것보다는 저런 게 좀 많고요. 그래서 뭐 그 교리상 20km 킬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러시아의 전진을 지원하는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연은 되지만은 결국은 그 파괴하지 않으면 계속 어째 보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영속적인 대수는 수단은 못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무력화한다. 그래서 뭐 공중이나 사이버 영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교란을 하는 게 비대칭이 주다 이렇게 보시고, 다른 한 축은 국내 무기 생산을 정대합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포탄이나 탱크나 장갑차나 순항 미사일이나 통신 시스템 이런 것 중에서 한 30%를 자국 생산으로 전환 중에 있고, 이게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프랑스 탈레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합작해서 이런 제조를 이제 제조를 확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공 체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는 또 그 공장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품 중에 상당 부분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부품을 많이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이걸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 가지 우회를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렇고 크게는 이제 돈은 러시아 그 자산 동결 3천억 불을 그걸 직접 뺐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유럽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산 자립도 하고, 근데 유럽은 이때까지 440억 유로를 주는 것을 820억 유로로 거의 2배 정액을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막상 하긴 했지만 그 이제 실제로 유럽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저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이 전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러우전에서 빠지려고 그럽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완전히 빠졌는데, 그래서 EU가 무기를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딜레마죠.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그 정보 지원, C5ISR을 차단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거의 즉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시 패배하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어째보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머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 지원 차단이 좀 곤란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지지 세력 마가의 압력이나 또 딥스테이트는 지원해주라는 거,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거기서 우유부단한 상태예요.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두 세력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딥스테이트들의 의회를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완전히 이제 등지을 수도 없고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저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나토가 원조를 굉장히 정액해가지고 미국 대신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EU 우선으로 재편했죠. 그렇지만은 EU에서 유럽 홀로 지탱 불가하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돈을 주겠다 했지만
EU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U의 각 국가들은 정권 교체 압력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EU도 재정 문제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 쪽은 서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러우전에서 결국 빠지면은 장기적으로 존속 불가한데 지금 당장 뺄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계속 병력과 전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EU는 재정과 병기고 계속 부족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상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협상은 물 건너간 상태다. 제가 오래전부터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모순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으로 그냥 끝내는 것보다 전쟁이 그 정도로 협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방 이야기를 들으면 러시아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심심하면 피해가 엄청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러시아가 피해가 많으면은 러시아가 질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 기다리면 우크라이나 이길 건데 그런데 러시아는 계속 진격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정보 실패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직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군이 많이 죽는다 하는데 지금 키스 켈로그라는 이제 러우전 특사가 이제 피등하는 인풋해주는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또는 저걸 거짓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월 달부터 키스 켈로그를 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휴전을 하려면은 종전을 하려면 그런데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지금 엄청 친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훈장도 받고 있는데 키스 켈로그라는 특사가 우크라이나의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내러티브 전에 부작용 하도 오랫동안 러시아가 못 싸우고 우크라이나 잘 싸운다는 거짓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때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스스로 거짓말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믿기도 하고 그걸 알면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 앞에 와가지고 어제까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러시아는 곧 망할 거라 이야기했는데 오늘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트랩에 걸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표가 정보 실패하고 내러티브 전에 부작용이 되게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전쟁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국제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남길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거 러우전 규정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군비 경쟁에서 참패한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이 군사력이 뭐 터무니없다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 모든 무기체계를 놓고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중에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투기 빼놓고 F-35나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토마호크나 제섬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던 모든 PGM들은 정밀 유도무기들은 러시아군이 모두 무력화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뭐까지 무력화되는 거 하니까 이제 방공무기 있잖아요. 패트리어트도 과거 요격 성공률이 40%에서 지금 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미사일들이 마지막 패트리어트를 회피하는 그 모듈을 집어넣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진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군사 기술을 엄청 발전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생산 능력도 좋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패한 거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유사합니다. 미국이 제공한 무기와 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이란 미사일이 모두 통과했어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세계 최고로 조밀하거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로 갖다 놨어요. 서방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촘촘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언돔도 있고 데이비슬링, 에로2, 에로3, 뭐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사드도 갖다 놓고 미국이 뭐 SM3도 있고 엄청나게 있는데 저것들을 전부 이란 미사일로 이렇게 이란이 12일 전투하면서 600여 발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이스라엘 분석해보면 요격 성공한 게 35%예요. 65%가 그냥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니까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 최근에 보니까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그때 이제 상당히 손실을 붓고 이스라엘이 방공망을 아직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현재 안 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력 분석 측면에서 보면 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가 위장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란 같은 데 주의를 하겠죠. 어쨌든 저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서방의 군사력이 공급망 통제 능력이나 외교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범람방하게 참패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는 영국의 어떤 지배 있잖아. 이게 이제 실패했고 제재의 역효과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CO나 브릭스 같은 게 어떤 상당히 작동하는 조직으로 탄생하게 됐고 지금 현재 브릭스는 신청국이 35개 국이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릭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유럽, 아프리카를 이제 식민지화하고 식민지 이후에도 지배했는데 사헬 지역에 이제 그 CFA 프랑을 쓰는 나라들이 다 탈퇴를 해서 8개 나라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그동안에 이제 약달로 번영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우라늄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원전을 많이 돌렸는데 우라늄의 시장 가격에 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제각을 받으니까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토나 EU의 해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불락처럼 외교가 불가능하니까 개개 나라로 외교하지 않은 외교가 살아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달러나 유로나 파운드가 약화되고 이제 이게 아직까지 가치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게 대부분 다 준비 통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서방 금융 세력들이 그냥 장부상에 돈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가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이상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전략적인 압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쇼어링을 위한 계획이 맞죠. 미국이 아직 그 국력이 강할 때 할 수 있는 계획이고 미국 국민이라면은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의 시도 자체는 뭐 환영할 일이죠. 미국이 국민이라면 그러나 생각보다 미국의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을 좀 드러냈다. 그래서 계획 자체가 좀 친밀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은 이제 등소평이 히토류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미국이 과거에 히토류 세계 1위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국이 따라잡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제 값싼 인건비나 약한 환경 규제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덤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 회사를 모두 파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히토류를 혼자 중국이 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70%를 장악하고 있고 최종 그 산물은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기술도 중국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이 이걸 안 되니까 국방 생산법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당분간 이게 미국의 병목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공급망 경쟁을 할 때 이거는 국가 자본주의를 하는 중국이 이제 완전 자유무역을 하는 완전 자본주의 미국에 비해 유리하다. 지금 트럼프가 애플이나 다른 회사한테 야 미국으로 옮겨 이렇게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기업을 올리려고 지금 관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시대착오적인 게 있는 게 뭔가니까 관세 정책은 19세기에 성공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소비세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거의 관세로 이렇게 국가 재정을 했고 그때는 정부가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엄청 크고 돈을 물 쓰듯이 쓰는데 관세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그 관세가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도 심각하고 관세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캐딜락 같은 경우는 부품의 30%를 수입을 하는데 멕시코 같은 데서 만들어 오는데 그게 관세를 때리니까 그거를 국내에서 만들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차라리 미국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정책 성공 여부는 아주 좀 불확실합니다. 관세 수입은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군사력도 자세히 보시면은 우선 이제 미국이 국력의 바탕이 되는 게 표준을 장악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금융 능력도 있고
있고 군사력도 있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동맹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면은 스탠다드는 기술력과 상호 관계가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압도적이지만 중국이 지금 중국 제조 2025를 끝내고 이제 중국 표준 2035로 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도약가 표준으로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플랫폼을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에서 독립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그 플랫폼 장악도 지금 압도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완전히 전망이 밝은 것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 능력도 미국 달러 힘이나 이런 것들이나 금융 기법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실 굉장히 부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속성에 좀 문제가 있고 군사력은 알다시피 급격히 쇠퇴 중에 있고요. 제 생각에 2018년 정도쯤에 러시아가 미국을 초월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 전력화했거든요. 그 시점부터는 미사일 기술 차이가 미국과 러시아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물론 미국이 많은 연구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3억 5천이고 러시아가 1억 4천인데 그 스템 그 학위자 과학 수학과학 엔지니어링 이런 때 그 학위를 가진 사람 배출은 똑같아요. 둘 다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기 두 나라가 비슷해요. 그 말은 그 러시아 사회가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되게 농축되어 있는 어떤 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중국이 그 기술력도 그렇고 생산력에서 중국이 원체 좋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추격 중에 있고 미국은 또 국방비를 많이 쓰지만 전 세계 750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밖에 750개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급격히 누적돼서 1년에 1.8조 달러씩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국력 지속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 미국의 군사력 의존성을 고비니 보고서가 이제 있는데 From Rock to Rocket 이런 것인데 쭉 보시면은 미국 무기 1,900개 중에 78%가 중국 공급망 영향을 받고 8만 개의 부품이 중국에서 원산지가 되거나 중국에서 가공해 오는 거다. 해군은 92%, 공군은 85%, 육군은 70%, 해병대는 60%. 그리고 우리가 F-35 전투기 중에서 이게 가장 역사상 비싼 프로그램인데 각 기체에 한 400km 가까운 히토류를 사용합니다. 이게 에이사 레이더나 360도 상황 인식 체계나 전자전 장비의 필수적인데 지금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죠. 생산 중단 위기에 가 있습니다. 그 밑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가 그것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쭉 보시면 이 보고서가 첫 제목이고 밑에 있는 것들 제가 그 무기별로 이렇게 이 회사가 조사한 것이고요. 특히 각 히토류별로 어떻게 지금 그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만약에 그 의존하고 있는 것을 쭉 나눠가지고 완전히 중국 의지할 수 없는 것만 딱 따져보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막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 수준에서 20% 수준만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한 80%는 중국의 어떤 형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밑에 그러나 밑에 연간 이 히토류 소비량은 보면 계속 급증하고 있죠. 특히 안티모니 이런 것들 많고 연구 자석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 관세 인상이 경제 전쟁을 넘어 체제 경쟁의 신호로 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체제 경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체제 경쟁의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게 체제 경쟁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체제가 좀 드러나게 된 거죠. 트럼프의 투자나 관세 정책, 우리가 관세를 하면서 그 앞에 이제 관세를 딜로 해가지고 투자를 요청하지고 우리한테도 3,500불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리셔링 목적도 있지만 부채 문제 해결도 있습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은 치밀한 계산에는 계획 없이 대략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보고서도 쓰고 이 사람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브릭스 등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브릭스가 뭐 하는 조직인지 제대로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도 관세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로는 실패가 유력합니다. 일단 이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는 동맹인데 동맹을 훼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버리지가 결국 미국의 수출 비중 높은 국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미국의 안보에 의지하는 국가들이 주로 동맹 관계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오프쇼어링 이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현상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미국이 자유무역이 아니었어요. 자유무역은 리카르도가 시작해가지고 본래 영국이 했던 거예요. 전 세계 식민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 자유무역 논리는 뭔가 비교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하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더
경제성 있는 걸 생산한다. 이게 언뜻 보면 말이 되지만 그 각각 나라들의 산업 구조는 불균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제국주의, 식민주의 논리인데 미국은 오랫동안 실제로 국내 생산을 의존했는데 저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월남전 하면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 금태환제가 없어지고 나니까 돈을 막 찍어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인플레가 그렇게 발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력이 오랫동안 막강하니까 미국의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담보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달러 시장이 굉장히 발생해서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무역하려면 국채를 담보로 은행에 집어넣으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써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달러 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해외 자금 이전이 용이해지니까 미국에서 그 인플레가 별로 안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외에 많은 자금 이전이 용이하니까 이제 회사들이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데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나라에 팔아가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안 들어와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금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막 딜을 해요. 그 돈이 다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폭탄이 되는 거죠. 어째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어쨌든 70년대부터 이제 자유무역을 장려를 했는데 이게 어떤 화폐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 제조업 공동화가 되고 중산층이 약화되고 그 많은 수익 때문에 생긴 소위 말해서 그 멀티내셔널 기업들의 그 경영진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이제 미국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의 자본주의하고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의 경쟁으로 비치는데 이 문제는 사실 19세기부터 그런 데 문제고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동안 중국이 인플레를 흡수해주고 이런 해외 그 펀드 역의 달러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돈이 미국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제 MMT라 해가지고 현대 재정 이론에서 돈을 막 찍어내도 인플레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어내서 소비가 활성화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을 수출하는 거죠. 미국에서 막 돈을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미국채를 사주지 않으면은 물가와 무관한 금리 인상을 지금 지속이 되고 최근에는 물가와 관계없이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아진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발권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탑하면 소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 미국 달러 수요가 급격히 약화될 거고 지금 그게 다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뭘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부채 희석을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노출된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 달러나 그 해당하는 국채를 이제 담보로 그걸 바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걸 발행하려면은 이제 그게 많이 이제 팔리는 거죠. 그렇게 쭉 해난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리고 비석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빚을 그러니까 디폴트를 내지 않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디폴트를 내지 않고도 빚이 탕감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아니까 이제 미국채를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런 전략이 다 노출된 상태니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쭉 했는데 사실 공격에 대비하다 보면 조그만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자본주의로 비치는 것이지 본질은 자본 통제에 있다.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란을 하니까 그걸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IMF 같은 게 발생했고요. IMF 97년도 발생했는데 우리가 금융 자유화를 92년도인가 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불과 10년이 안 가서 이제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체제 경쟁이라고 보면 조금 그 체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체제 경쟁으로 되어버린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 대신 내수 강화나 제3국 우회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예, 이걸 보시면 중국이 각국에 수출하는 수출 비중입니다. 중국이 3조 3천억 달러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13.72%입니다. 홍콩을 통해서 미국을 간 게 있기 때문에 한 2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미국으로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다시 또 미국 갈 수 있고 이제 파이널은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으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 다 미국 수출 중단이 되는
건 아니겠죠. 13.72%라는 수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막히겠죠.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꼭 필요한 건 수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뭐 관세를 100몇십 프로 때리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뭐 영원히 저게 뭐 제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13.72%나 홍콩을 통해서 미국 가는 게 한 뭐 저게 3, 4%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3, 4%까지 안 될 수도 있다. 한 1, 2%밖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 합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최악의 어쨌든 데미지를 줄 수 있냐 이걸 보면은 저 액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EU나 이런 데 조금씩 확대하고 뭐 다른 데 조금씩 확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중국은 이제 쌍순환이라 해서 수출도 하지만 내수도 좀 강하고 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부동산 버블 같은 거 많이 꺼져버리고 중국의 국가 부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내수로 돌릴 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미국 수출을 이렇게 우회 수출 가능성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강화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는 어떤 부담이나 기회로 작용한다고 보시나요? 그 밑에 이제 다른 그림도 보여줄 건데요. 미국의 관세 강화는 관세 핑계로 사실 약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어떤 식으로 잘 묘사를, 용어를 잘 고를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는 기회보다는 부담이에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뭐 장기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응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자체가 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기회가 되려면 이 전제 조건이 시장이나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하고 합의한 한미 FTA를 일단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걸 합의했다 하더라도 섹터별로 추가 관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거의 80%가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WTO, FTA 이걸 주도했던 게 미국인데 이걸 틀을 계속 룰을 바꾸니까 합의를 해도 지킬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약탈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신뢰 자체를 잃어버리고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투자 금액 3,500억 불을 선불로 납부하면은 이게 모두 강탈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우리나라 당장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그럼 뭐 하겠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와가지고 다시 사냥해가겠죠. 그러니까 이 IMF 같은 게 다시 일어난다고 보는 게 거의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관세를 두드려 맞고 기업에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고 합의가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한다 보면 미국한테 지금 대략 한 1,200억 불 수출하니까 관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한 대로 25%냐 15%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500불 안 주면 25%를 주겠다는 게 10%를 더 내는 거죠. 그러면 120억 불만큼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 이걸 30년 동안 하자. 그러면 이게 3,500불은 30년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관세가 몇 프로가 되든 버티는 게 낫고, 그리고 이 정책이 앞으로 트럼프가 있는 동안 3년 동안 지속된다면 저기 3년만 버티면 되니까 그러면은 한 뭐 3,400억 불 이제 손해 보는 거죠. 그거를 그냥 기업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가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내는 관세를 한국에서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360억 불 주고 버티는 게 낫지 그거를 3,500불을 다 주는 게 낫느냐 이런 계산이 가능하죠.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할 건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압박에 불응할 경우에 미국 무기나 이런 부품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저렇게 압박을 여러 차례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우리 공급망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안보를 무기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10%의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미국이 제공해주는 게 주로 10%의 예산이니까 미국이 없어진다 해도 완전히 뭐 우리가 그걸 미국만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미국이 제공해준 10%의 예산을 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필요한 건 골라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 부분은 이제 우리 엄밀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레버리지를 총동원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를 독점하고 있어요. HBM이나 EV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조선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히토를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블라핑을 하면 우리도 따라 블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관세나 이런 걸로 블라핑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콜할 것이냐, 홀드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블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포카판하고 비슷한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최악의 경우는 미국의 시장에 어느 정도 악화되는 걸 감수하고 그걸 다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당장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 말 믿고 할 사항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는 어떻게 하니까 한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보다. 그리고 물론 베트남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부품 거쳐가 이렇게 가는 거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게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보다는 좀 미국 비중이 좀 높죠. 그러니까 미국 비중 낮추기가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변화를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브릭스나 이런 데 가입도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그 밑에 보면 다른 나라들 우리 특히 이제 자동차가 좀 큰데 자동차는 잘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지 공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관세를 피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수출량이 미국으로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그 국내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 피해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내 생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뭔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될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의존도가 훨씬 높죠. 우리하고 약간 미중 관계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한 20%고 미국이 한 18% 정도 되는데 거꾸로죠, 미국. 어쨌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대만도 보시면 대만은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만이 만약에 국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생각한다면 미국하고 같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 보면 미국이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째 보면 대만의 국내 정치를 계속 흔드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소위 말해서 민진당 쪽에 독립하고자 하는 쪽에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국익은 그렇게 가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군사력보다 경제와 기술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관세 충돌은 비군사적 전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이게 이미 미디어에서는 상투적으로 관세 충돌을 비군사적 전쟁을 보고 있죠. 우리가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싸우는 경쟁을 전쟁이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군사 충돌 없이 상대국의 경제적 취약점을 공략하니까 그리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형태니까 거의 전쟁이죠. 클라우제비츠는 뭐라 그랬는가? 전략가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다시 돌리면 정치도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 속이에요. 정치나 전쟁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외교로 할 수 있으면 외교로 하고 압박으로 할 수 있으면 압박으로 하고 전쟁 안 되면 전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관세 충돌의 정치적 목적은 자기 주국의 경제적 부여를 추구하는 거죠. 그건 전쟁의 목적과 거의 같은 거죠. 생존의 문제 혹은 번영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을 사용하면 비용도 비싸고 확산 위험이 높아서 경제 제재를 대신하는 거고 그리고 관세나 소프트 파워 이런 것이 중요한 도구로 부상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중 충돌은 거의 경제적 상호 확정 파괴 우리가 매드라 그러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미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걸 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는 쌍순환이란 이중순환 이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트럼프 시절부터 하웨이 제재를 시작했고 히토리나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뭔가 이거 중국 군사적 공격 없이 중국의 기술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건데 이게 기존의 논리를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수출 제한하는 게 미국 산업에 이제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방위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게 이제 두 나라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간에 이제 관세 정쟁을 하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은 이제 예상되는 거고 이게 피 없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군사적 전쟁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뭔가니까 이제 가트라고 해서 1947년 시작된 이게 이제 그 관세한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이걸 가지고 식민지 시대를 이제 마감했거든요. 식민지 시장 때문에 이걸 자꾸 식민지 서로 쟁탈전을 했으니까 저 가트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면 우리가 굳이 식민지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차별 대우를 철폐해가지고 국제무역을 확대해서 이제 전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상 국제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하다가 각국이 이제 비관세 장벽을 계속 설치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WTO로 이제 95년도에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주도한 나라가 사실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78년 만에 자유무역을 사실상 포기해버린 거예요. 보호무역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예측력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압박이 결국 중국의 전략 변화나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관세 전쟁을 하면 성장률이 1~2% 하락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5% 하다는 게 이제 3~4%로 가는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중심 쌍순환 중에 국내 중심을 가속화하는 걸 대응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자립이나 기술 자원 패권을 확보하고 장기적 군사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보면은 그동안에 중국이 준비했던 1대1로나 인프라 확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잡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멀리 내다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법을 제거하고 지금 에버그랜드 부동산 재벌 막 전 세계 다니면서 그 사람 자산을 계속 이제 잡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부정 축제했던 거 이런 것들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런 거 이제 그리고 국산 칩이나 OS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하고는 같지 않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 반도체 제조나 이런 걸 이제 탈피하고 있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뭐 일단 아까 이야기한 스템 출신이 원칙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한 4배 5배 되는 것 같아요. 스템 출신이 5배. 어쨌든 그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 실업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결국은 양이 많다는 거, 숫자가 많다는 게 큰 장점이 되고요. 러시아나 이란 등으로 에너지 확보를 해가지고 이 에너지 확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이란하고 중국과의 철도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도 특히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해상 수송로를 우회 가능합니다. 근데 해상 수송로를 옛날에 차단할 수 있던 것은 항공모함이 있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11척이 다니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제 항공모함 4호를 건조했죠. 네 번째 항모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뭐 이멀스라 해서 전자기 카타폴트를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한 걸로 보이는데 뭐 미국 기술처럼 같지 않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발전했을 거고 특히 이제 이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저게 좀 빠르고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4척이나 건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술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중국이 체제상 이 기술력의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항모가 있으면은 자기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전력을 투사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측면이 그래서 생산 체제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빈곤 인구가 4억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빈곤 인구를 이제 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빈곤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거죠. 미국은 오랫동안 많은 소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그 소위 말해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국민들은 중국은 가난한 데서 이렇게 탈피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옛날 세대들은 가난한 걸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대결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안보 구도가 어떻게 되는가 동맹이 재편되고 긴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분쟁으로 우리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어느 선택을 좀 강요하죠. 둘이 싸우면서 어느 편에 들 거냐 땡기기 때문에 사실은 안보 불확정성이 증대되죠. 아까 보셨다시피 무역 구조는 다 의존하게 돼 있는데 땡겨 놓으면은 어느 쪽으로 이제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뭐 긍정적인 경우에는 시장을 완전히 테이크 오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밑에 동아시아를 보면 이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연합 여기는 이제 중국으로 좀 경도돼 있고 한미일은 이제 삼각구도로 이렇게 북중로와 좀 양극화되는 이런 좀 가깝다. 그래서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 채로 중국을 해칭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고. 그리고 이게 수출 1, 2국가, 우리한테 수출 1, 2국가 20%인 중국과 18%인 이 미국 간에 충돌하니까 40%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국 단독으로 한미를 또 풀기가 힘들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다극화에 대비해야 된다. 어쨌든 당장 안 보이겠지만은 다극화에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카드를 내밀어야지 지금 생존 가능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온순한 외교보다는 강력한 외교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어느 블락에 속해가지고 생존하기 힘들면은 다극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러시아 국기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연대 과시가 아니라 실제 군사협력의 신호였나요? 예, 이거는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신호죠. 연대 과시 수준을 넘어서 일단은 참전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열병식에서 해외복무자를 표창도 했고, 그다음에 화성 20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고체연료 다단계 기술이 러시아의 토플램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협력을 보는 게 좀 맞고, 저기 포탄이 300만 발이라는 설도 있고 500만 발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대가로 기술 이전 행가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추정일 뿐이지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것을 아시죠. 어쨌든 그러나 2024년도 이제 그 북러 간의 상호 군사 지원 조약을 체결했는데, 옛날에 저게 조소 동맹 조약의 업그레이드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토보다 조금 더 강하게 돼 있어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이 자동 개입하는 의무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북한은 어쨌든 제재 완화와 기술 획득으로 자력갱생이라는 그동안의 어떤 그 논리에서 탈피하고, 북러 무역 증가나 중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는 이제 한미일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되고, 우리는 또 트럼프 외교 변수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전 속도가 가속화 가능하니까 한반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지는 겁니다. 긴장고들도 예상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해외작전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이 표현에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보시나요? 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열병식 때 잠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공개된 정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무적의 해외 작전 부대가 주석단 앞을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저게 러시아 파병 부대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걸 이제 해외 군사 활동을 공식화한 철사례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 고문단 이런 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보낸 것 많습니다. 옛날 중동 국가도 보낸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참전이라는 형태로 간 것은 이제 거의 최초거든요. 우리가 월남전 했던 그 수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걸 쭉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선전과 내부 결속 강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맹도 강조하고 억제력도 시사하고, 이런 우리가 양면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은 좀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가지고 어쨌든 내부를 통제하고 자기 어떤 그 하나하나 할 때 강한 국가 이미지로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흔들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도로 기획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국내적 의도, 국제적 의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고, 열병식에 그래도 러시아의 고위 인사, 이번에 전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도 왔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작년에 했던 조약의 성과도 과시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러시아 무기 기술 이전이 됐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건 자기네들 보면 억지 수단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한미일 동맹 에 대해서 좀 위협을 좀 주겠다든지, 한반도 외부에서 작전했기 때문에 현대전 경험도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재 돌파도 하고 전략적 유연성도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유엔 제재를 이걸 다 무시하는 도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뒷배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삐에 좀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불패의 전우라고 부르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체제 결속을 위한 상징이었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동맹 선언이었나요?
예, 이거는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혈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실질적 동맹선언에 가까운 전략적 메시지다. 그래서 뭐 크루스크 파병이나 무기거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다 과시하는 거죠. 그게 뭐 실제로 보여줄 만큼만 보여주고 싶지만 국제사회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죠. 이거 말고는 북한이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재 돌파도 앞으로 하겠다. 안보 위협도 과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건 체제 결속을 항상 합니다. 북한은 뭐 어떤 행사를 해도 결국은 폐쇄된 사회거든요. 그래서 북한한테는 남한의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 정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체제죠. 나름대로 뭐 군사 제재나 경제 제재나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도 저런 쪽으로 간 것도 많죠. 그래서 북한하고는 교제하는 데가 없어요. 외교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 고달프고 하니까 가만히 두면 권위가 안 생기니까 저걸 가지고 계속 리더십을 합니다. 우리 김정은 지도하에서 우리 군대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러시아하고 도와가지고 그 강대국 러시아를 도와서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아는 사람들은 소련 시절부터 이게 상당히 잘하는구나. 우리가 미국하고 어느 동맹을 맺었다는 것처럼 김정은이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애국심을 고쳐야 될 상황을 연출하는 거고 그게 또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게 실체가 있으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지만 기대만큼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국 협력이 실질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이거는 외국에서 분석을 하는데 독일이나 이런 데서 뭐 불평등 파트너십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 주장은 뭔가니까 북한이 받은 게 특히 미사일 기술이나 S-400이나 S-400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Su-35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 이전도 하고 북한 병사한테 훈련도 제공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게 되게 크고 외교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뭐 현대적 경험을 축적하거나 이런 것도 많지만은 뭐 제재 완화도 되게 크죠. 그렇지만 이게 크게 보면은 러시아가 한국을 제어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나토에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나토 자체는 병기구가 비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4, 5년 후에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현재는 생산력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상당히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한국이 계속 그거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언젠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러 관계가 그 북러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러 관계가 나중에 복원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이제 많이 상하면 안 되니까 일단 견제를 하는 거죠. 전쟁 북한을 통해서 뭐 러시아가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 다 그냥 상징적인 행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북한을 저렇게 도와주고 동맹을 해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생존성이 생긴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움직이거나 하는 활동 공간을 확 제한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어쩌면 북한과 협력은 반가운 면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너무 하다 보면 북한이 라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없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생각해서 북한을 이용한다는 걸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이제 북한을 러시아를 떼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불패 전후 뭐 혈맹 이런 걸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관계도 혈맹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옛날 뭐 같이 싸웠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안보를 제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계산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처럼 러시아도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 한국을 겨냥한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북러 밀착에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북중 관계의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언론에서 하는 선정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주장의 근거는 중국이 북한에 하고 있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 이게 우려돼야 된다 그러는데 설명력이 좀 낮고요. 중국은 큰 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존성을 약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했지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던 건데 러시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완충 지역으로 보거든요. 옛날 순망치안이라는 말도 했고. 그래서 이게
그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생기니까 어쨌든 중국의 레버리지가 좀 약화되는 상대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러시아하고 중국은 지금 한 배를 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이 러우전에서 무너지면은 다음은 중국이라는 걸 알거든요. 미국도 빨리 이걸 끝내고 중국하고 뭘 하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같이 같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한 배를 탄 입장이죠. 그래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이걸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또 이걸 또 잘했다고 표현도 안 돼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자기가 떨어져 있다, 뭐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리고 대북 유엔 제재, 핵 관련 유엔 제재를 준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핵 확산 억제를 노력 중에 있는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는 그걸 깨버렸죠. 러시아는 뭐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냉각됐다 이런 것보다는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북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고, 김정은이 중국 방문해가 9월 3일 날 같이 뭐 시진핑이 대대적 환영도 하고 그때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더 깊은 관계를 하자 그러고, 이번에도 엊그제 노동당 퍼레이드 때도 리창 총리가 오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미일에 대해서 북중러 동맹을 좀 강조해서 북한을 좀 이렇게 키워주는 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과거에는 이제 대북 제재에 동의했지만 그래서 벌목공 이런 거 보내고 했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북러 관계가 저렇게 내가 제재를 완화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째 보면은 러시아 입장을 좀 지지하고 북한의 군사 개발을 좀 용인하고, 그리고 이제 반서방 노선을 또 공유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전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불안정 요소로 보지만은 중국은 미국 견제 카드로 활용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도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너무 중국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종속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북중 관계가 갑자기 냉각됐다, 중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레버리지를 잡지 않으면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북러 협력 강화가 한반도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 전략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한국 안보는 어쨌든 북한이 군사적으로 좀 엇걸어야 되고, 러시아가 한미일을 견제하고 있고, 유엔 제재 완화도 시도하고 있고, 북러 무역이나 교육도 확대되고, 교류도 확대되고 있죠. 지금 유학도 보내고, 문화 그것도 하고, 서로 뭘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하고, 나토를 연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탈출구가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다른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일단 한반도 전체 안보 불안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어쨌든 글로벌 제재가 좀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러 조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좀 늘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전보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다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또 환경은 지금 그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걸 주장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또 안보 의존성이 좀 축소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각화된 외교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일 동맹이나 나토 협력 확대 이게 일방적으로 가서 계속 도움이 되는 시기가 좀 지났어요. 세계는 다각화되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글로벌 사우스가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된 것이 과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뭐 지원해줬던 거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바로 하는 방법, 러시아 한일 관계를 좀 강화하면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대북 관계도 유화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신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균형 역이나 자체 안보 역량 강화나 이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해가지고, 그렇고 미국과 중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가지고 지금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곤란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보 관리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냉전 2.0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변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밑에서라도 브릭스 가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브릭스 가입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브릭스 가입에 생각이 있다는 생각을 던져주면은 우리 글로벌에서 우리의 레버리지가 올라간다. 우리가 한쪽을 추종하는 외교하는 시대가 좀 지났고 지금 다변화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과거에 한 지난 3년 반 동안 이제 너무 지나치게 러시아하고 반대했던 거, 우크라이나가 강화했던 거 이것을 지금 러우전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이슈도 들어가 있고 안보적인 이슈도 들어가 있고 뭐 전쟁 관련된 이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출판사하고 북 리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계속 할 건데 제 블로그에는 그걸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질서 없음이라는 이제 엘렌 톰슨이라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이제 특히 경제와 이런 에너지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치가 충돌하느냐 이런 걸 역사적으로 풀어냈고 지금 그걸 보면은 미래도 좀 예측이 하기 좋아서 꽤 쓸모있는 책이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도움이 될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길라잡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허락되는 대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좀 힘든 것인데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걸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